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겨울방학 특강 모집을 하더라고요. 미적분반이 순식간에 마감이 됐어. 우리 아이가 빨리 따라잡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공포스러움까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도 알아. 근데 다들 선행학습 시키는데 어쩌라고.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는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끝까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살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죠. 인간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광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세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했었고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주솜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거 진짜야? 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7세고시 4세고시라는 말이 있더라고.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지금 미취학 아동들이 푸는 영어 문제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지금도 영어로 된 기사를 읽고 중계방송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어렵네요. 어떠세요? 저희 반에 저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부모님이 하도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은 스승의 날 터졌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써왔어요. 영어로.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의 아이가 쓸 법한 문장이나 단어들이 아니라 훈련된 그 필기체들을 활용해서 정말 고급 어휘들 그리고 완벽한 문법을 가진 문장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 읽지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반에 그런 아이들이 극소수였고요. 지금은 점점 확대돼서 그런 아이들이 특이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게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애가 있는데 우리 애는 바보 아니야? 도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두가 다 영어 유치원을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 유치원을 선택하거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마치 해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가 있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반에 얘가 영어 단어를 잘 외운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1학년 아이가 어떤 단어를 외우는지 궁금해서 좀 보자고 했더니 한국말로 협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협상이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 그냥 협상을 영어로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혼란이 오고 모국어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을 못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일반화되고 있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그 동네 있잖아요. 대치도에서 시작해서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전국으로 이렇게 가고 또 지방이지만 대치도 못지않은 열기를 가진 동네들이 있거든요. 대구의 수성구 같은 곳 있잖아요. 교육 열면에서 거점 도시가 되는 곳들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유치원은 점점 많아지고 일반 유치원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 옆 동네의 분위기들이 계속 번져가고 또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교육 정보와 다른 집 애들의 진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요. 우리 동네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에 혹은 유튜브에 내 아이의 또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많이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들의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많아져서요. 그리고 보이는 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걸 보면 부모들이 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고 얘를 빨리 따라잡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포스러움까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라떼 토크를 하면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 알파벳도 몰랐던 세대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의 조기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영어에 노출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태교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누워있는 아이한테 영어를 틀어주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러면서 저는 영어 노출 시기가 빠른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습으로의 영어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제 미취학 아이들도 영어로 된 책을 읽지 못하면 부모님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영유를 2년을 다니면 주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말할 때도 발음이 약간 이상하고 좀 이제 이런 애들이 문제가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못해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애들끼리는 굉장히 생략도 많고 야, 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전후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늘고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을 시켜도 길게 말을 못하고 단문을 끊어서 여러 개. 그다음에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볼까 봐. 이제 어떤 때는 심하면 정말 한국말이 안 되거든요.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7살 때 영어를 배웠으면 이제 7살의 사고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 2학년 때 한국말이 펑크가 나면 쭉 논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은 한 2, 3년을 영어에 그냥 집에 오면 또 테이프 듣고 뭐
막 이렇게 한국말 진심 안 돼요. 생각은 언어로 하거든요. 사고력까지 쭉 갑니다. 빈약하고요. 논리가 풍부하지 않고요. 이제 심지어 문장의 주어 수로 그게 안 되고 문제가 큰데 저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뭔가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중언어? 뭐 이 말도 하고 이 말도 하고. 근데 이제 의사소통을 두 언어로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고는 하나로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쓰는 부모님하고 한국 문화에서 교육을 받는데 영어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라면 영어를 배웠다가 점점점 영어가 쪼그라지는 게 맞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영어에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건데 왜 계속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국어를 배우는 건 전 뇌를 쓰는 거고요.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청각 변별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를 듣는다. 그럼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지만 그거를 그대로 외우는 능력이 외국어 실력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기 어렵고요. 지능은 그렇게 상관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 인간설명서의 주제가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인데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때 미분적분을 푸는 아이들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시작은 영어로 했는데 수학과 국어까지도 미취학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미리 다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계 읽기 있잖아요. 시계 보는 것. 이게 교육과정에 따르면 빨라도 1학년 이 정도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 그 시기에 처음 하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다 읽을 줄 알고 구구단을 다 외우고 학교를 입학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2학년, 3학년 애들이 구구단을 못 외워서 연습하던 이거랑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다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겨울방학 특강 모집을 하더라고요. 미적분반. 그랬는데 순식간에 마감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4학년이 미적분을 풀어요. 진도를 나가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학원 선생님 아직 원장님. 원장님,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은 부모님. 너무 자랑스럽겠죠. 어디 나가 그 집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친절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좋을까? 저는 항상 걱정도 있고 의문도 있는데 당겨서 쓰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뇌 발달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한글을 막 일찍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학교 갈 시기가 되면 뇌 발달이 거기 준비가 돼서 한 달만 가르쳐도 되게. 근데 그걸 5살에 하면 막 1년씩 해도 안 되고. 그래서 10살까지는 그냥 간단한 기술을 배우는 시기예요.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개념적 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학년이면서 개념적인 사고력이라는 건 내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적 사고를 외워서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추론을 못하는 추론, 비판, 창의 이런 게 안 되는 좀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지식을 물어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거를 풀어봐. 매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때 또 하나 희생당하는 게 정서예요. 불안하다 뭐다 이걸 다 느끼면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됐고 해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좀 무감동합니다.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못 따라가요 그걸.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는 항상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끝까지 잘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능이 좋은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떤 정신적인 풍부함이나 정서적인 걸 다 보존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다 희생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사고할 줄 모르는 어른들은 처음 봤다. 뇌가 원래 태어날 때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건 산만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언어를 배운다. 그럼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관련된 뇌 신경을 빼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어인지 뭔지 모르면 깔끔하게 이제 언어뇌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복잡하거든요. 계속 복잡하니까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편화된 어떤 지식을 갖고 본인도 고생이고 우리 그 아이들을 다 좋은 학교에 보내셔서 모든 학부모의 워너비 양소영 변호사님 제대로 애들이 가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적은 없으셨는지. 저는 애들 막
공부에 관심을 가졌을 때 소위 말하는 영재 기준에 대한 뭐 그런 책들을 조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몇 살 때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때 애들을 보니까 이미 그 나이 때도 영어 유치원을 간다고 혀 밑에 발음 좋아져 여기 뭐 수술 잘랐다 이런 얘기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저는 워킹맘이기도 해서 그 시기를 좀 놓쳤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늦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표가 높지 않았거든요.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를 저 스스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을 비교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문과머리기 때문에 수학을 선행을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서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혼자 공부하고 영어도 혼자 공부했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신이 좀 있어서 안 했는데 막내는 조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황소에 합격을 했어요.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 애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바로 했죠. 저는 사실은 이 7세고시, 4세고시 엄마들 마음은 너무 이해하는데 그 엄마들의 그 불안이 목표가 뭔가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불안한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어. 그러면 그거는 불안해서 빨리 해야죠. 그치만 내 목표가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러면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수가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한 것 같아요. 아, 똑같은데요. 네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야? 그럼 미래라 그래요. 미래 뭐? 그러면 이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업. 근데 얘네들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공부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아, 그래야지 네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 미래가 망해. 근데 이제 미래가 뭔지 모르고 애들은 미래가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스카이 못 가면 마치 인생 망하는 것처럼 영재는 뭘 잘하는 게 영재가 아니고요. 과제 집착력입니다. 뜯어내도 하는 거. 저는 그런 불안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내신에서 고등학교 입시까지 가보지만 정말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영어회사 입시 가는 그런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불안이면 정말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입시가 어떤 것들이 하는지 토플 시험에 어때서 엄마들이 진짜 해보고 저도 이제 애들 영어 유치원 잠깐 다녔는데 과학 단어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우리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무슨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 아까 뭐 협상 체결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거까지 우리 애들이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좀 제발 보셔라. 한 3학년 정도까지면 보시면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선행해도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불안할 시간에 다른 엄마들하고 수다 떨 시간에 저는 차라리 교과서를 엄마가 직접 보는 게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 아닐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하면 공교육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점점 내려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예전에는 뭐 선행을 하고 온 아이들이 수업을 지루해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났던 거라고 한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뭐 1학년 교실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은 게 더구나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집중력이 중고등학교보다 낮은 상태에서 자기 조절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이걸 안다라는 거, 이미 공부했다라는 거, 이미 진도가 나간 분량이라는 걸 티를 내고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티를 내요. 그거 아는데. 나 그거 했는데 꼭 그런 애들은 혼잣말을 반말로 해요.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너 그것도 모르냐라는 그런 내색을 꼭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아이들의 이런 심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진도를 미리 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아본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잘했다고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교실에서 니들 그거 몰라? 안 했어? 나 했는데. 그걸 이렇게 그렇게 내색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너 수학 어디? 하면서 진도를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일 빠른 아이들, 즉 미적분 몇 번 돌린 아이들이 뭔가 약간 더 우월한 느낌? 그런데 그것과 실제 중간고사 수학 성적은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 학교라는 게 그 안에 규범이 있고 또 규율을 배우고 교우관계라는 관계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곳인데 이런 식의 것들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면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또래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러지만 친구가 하자 그러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하게 커나가는 건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나쁜 말을 쓰니까 안 놀 거야 뭐라든지 뭐 저 친구는 이래.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고르는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뭐 친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지고 다가오지 않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의 시각으로 친구를 봅니다. 거르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여자애들은 친구가 없어져요. 사실 어머니들이 친구를 만들어준 경우가 많거든요. 3, 4학년이면 못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기다리죠, 친구를. 그런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없어도 돼요. 그래서 왜? 엄마랑 놀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서 엄마 입김이 정말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또래 관계에서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너 몇 번 돌려는 이런 거에 영향받는 애들은 비슷하게 엄마 입김을 많이 받은 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림자처럼 뇌를 죽여야죠. 좀 무서운 얘기네요. 진심 엄마가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아 얘는 정말 똑똑하다. 이게 이제 어른으로 치면 좀 지혜롭다라는 거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많이 주입된 아이들하고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하고는 좀 구별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똑똑 박사님들이 계세요. 담임쌤들끼리는 아, 그 반에 걔가 똑똑 박사구나. 똘똘이 스머프. 네, 맞아요.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상식들과 배경 지식과 어휘들을 수집하듯이. 그래서 이 우리 박사님들의 특징은 선생님 그거 틀렸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바로바로 교정이나 수정 보완을 해주는 역할까지도 하면서 눈총을 받죠. 결코 이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를 친구들도 다 알더라고요. 굳이 그 친구를 막 지적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수업의 맥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뭘 모르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지적을 하는 것.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지혜롭다? 아이가 어쩜 저렇게 생각이 깊지?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는 성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달라요. 친구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친구의 상황이 지금 어려우면 어려웠다 혹은 친구가 지금 슬플 수 있겠다, 지금 곤란하겠다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그런 독서의 경험이 되게 충분했던 아이들은요, 교실 안에서 말이 많거나 수업을 잘라먹거나 막 똑똑박사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학기 말이 되고 학년 말이 되면요, 친구들이 그 친구 곁으로 모여요. 그러면서 다른 누구에게 말하지 않은 고민을 그 친구한테는 털어놓더라고요. 신뢰를 얻은 거죠. 근데 그 바탕이 저는 이 아이가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책을 읽어본 경험들에서 나온 거고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막 티를 내서 지식 자랑을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를 신뢰해주는 것, 그것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굉장히 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아이들이 되게 친구 보는 안목이 있네? 발달 심리학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가 나중에 어떤 성인이 될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정말 많은 거를 이렇게 돼보고 뭐 지능도 해보고 뭐도 했는데 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또래 평가였어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또래한테 어떤 평가가 받는가와 성인이 됐을 때 삶이 상관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결혼도 그래요. 배우자 감에 대해서 그나마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이라고 합니다. 말리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 관계는 사람에 의해서 애들은 뭘 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뭐 칭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쭉 나오는 애들이 있죠. 보통 배려심 있고 넓게 보고 빨리 알아차리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위해서 1차 집단, 가장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가르쳐야 될 건 어떤 걸까요? 강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도 억압이니까. 부모가 상식적이고 허니가 있고 적절히 아이를 케어하고. 저는 요즘 기대라는 단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대인데 아이는 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잖아요. 의과대학에 강의하면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애가 발표를 하다 울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부모님 기대에 맞추지 못했대요. 저놈의 자식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했는데 하버드 의대를 못 갔다고. 걔한테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엉뚱하다 싶은데 넌 똑똑하구나. 넌 이 정도면 하버드 의대를 갈 거야. 근데 이제 국내로 가면은 잘못한 거예요. 뭐 이를테면 스카이는 가겠지라고 할 때 애들은 그 얘기를 듣고 대학은 3개만 있는 줄 알아요. 컸는데 딴 데를 가면
실패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얼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 정도 할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미치지 못하면 엄청난 좌절감, 그리고 내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 끝났다. 그 학교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다니거나 계속 반복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제 실패자라는 느낌? 그래서 어렸을 때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영재라고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사 나면 가슴을 졸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실패를 겪을 수 있고 뭔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한데, 그때 올 좌절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니까 부부 갈등 과정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용돈도 주고 애들 학비도 대주고 하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칠세고시 떨어지면 관심을 끊어버리고 무저 취급하고, 동시에 아내한테도 넌 뭐 했냐.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부 갈등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모의 기대. 거기서부터 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기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죠. 함부로 칭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 칭찬이 기대랑 연결이 돼버리면 아이는 내가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라서 되게 위험한 단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이제는 강요를 받고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뭔가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이라는 글자를 보고 저게 화장실인 것 같다라는 정도의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습 정도면 사실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행학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입학 전, 칠세고시라는 말이 나온 게 입학 전 어디까지 수준을 올려서 입학을 했느냐, 이걸로 지금 이 아이가 뭔가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1학년 때 교실 안에서 어떤 친구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어떤 친구들이 교실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께 자주 신뢰와 칭찬을 얻는지를 아시면 지금 그렇게 선행을 위해서 달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1학년 교실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 가장 고마운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아이. 너무 심플하죠? 책 꺼낼 때 꺼내고, 자기 책을 자기 사물함에서 꺼내와서 펼치면 되는데, 선행학습을 너무 과도하게 하느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어지간한 일들은 부모님이 대신해주거나 늘 도와주었던 아이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친구들보다 늦게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잘 끝낸 아이들이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공부와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초라하다라는 감정,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가 없어요. 더 진짜 고마운 아이, 자기 거 잘 끝내고 친구 도와주는 친구 있으면 진짜 고맙죠.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아이가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은 몸으로 하거든요. 근데 언어를 이렇게 막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손발이 안 움직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예, 네. 뭐 이를테면은 어머니 선행학습 좋은데요. 휴지는 네가 주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리 밑에 있는 휴지는 주서? 그러면은 없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시각적인 훈련이 안 된 거거든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좌절을 겪는 힘도 안 되고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지식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알림장 제때 쓰고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보시면서 우리도 알아. 근데 다들 선행학습 시키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선행학습 시키시고 요것도 한번 시켜보세요. 서랍 정리해봐 라든지 가방 혼자 써봐 이렇게. 다들 선행학습 시키고 미적분 돌리고 그러면 부모가 우리의 도태되는 거 아니야. 또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쟤는 저거 하는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은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주로 좀 책으로 많이 공부했는데, 결론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느 대형학원에 무슨 반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워킹맘이어서 굉장히 럭키했던 게 엄마들을 많이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길을 정말 잘 닫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를 안 끼워줘요, 모임에.
저는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애한테 관심만 가져준다면 저는 이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서 공부라는 것이 기본 원칙은 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게 방학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것 때문에 그 방학 때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빠지거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점수가 수능 점수다.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1학년 점수가 수능 점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늘짝 놀랐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너무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진짜 달려야 돼요. 정말 방학 때 공부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그때는 저는 방학 때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제가 되게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방학 때 수업을 늘리지 않고 많이 놀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시간 보냈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방학 때 쉬어주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애들 많이 놀리고 한약 한 제 먹이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때 맞는 공부를 하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얼마나 밸런스를 잘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선행학습이 물론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뇌 발달 과정에서 과도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교육이라는 게 참 어렵고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조금 힘들더라도 좋은 대학 가야지.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돼. 아니야.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 생각하고 자유롭게 지금을 즐겨.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목표가 좋은 대학은 아닐지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만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공부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고 싶은 애들은 없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말 지극히 특별한 몇 명 아이들이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봤던 지금의 경험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래 나 공부도 그렇게 해봤어.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해야 되는 것을 따라봤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지적장애를 가진 저희 둘째 아이를 열심히 공부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학생 시기에 학생이 하고 싶지 않아도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보는 이 경험은요. 저는 이 아이의 앞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답을 2번으로 썼다가 지금 1번으로 바꾸게 되는 양 변호사님. 네, 저도 1번이고요. 제가 애들을 공부를 안 시킨 건 아니고요. 공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나 그러면 회복 탄력성도 있지만 그 나머지 조건을 보면 적절한 교육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공부가 없이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힘들게 해서 삶의 기쁨을 느끼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모로서 전부시키는 건 부모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희가 반대하는 건 과도한 거. 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키우면요. 나중에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저는 2번이 틀렸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즐거운 거 해.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거든요. 직업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프로게이머가 돼. 프로게이머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삶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자기가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 없거든요. 초중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네 즐거운 것만 해. 그럼 학교 안 갈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부모 자신이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성인이 되면 네 생계를 책임져야 돼. 저는 그 정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그 연습을 공부라는 학창시절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통해서 배우는 하지만 과도하게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설명서 조선민 교수님, 양소영 변호사님 그리고 이은경 작가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